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군살을 빼려고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칼로리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칼로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활동을 해야 에너지 연소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대사 활동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살이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 살이 찌게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내가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 산화된 식재료, 지방 분해가 어렵게 만들고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 그것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정말 적합하고 유익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계속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들은 살이 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 뇌가 작동하고 내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살이 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먹는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군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군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하냐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사람 몸에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만성 피로를 없애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효과가 빠릅니다. 이 계란, 우유, 토마토 이런 것들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아무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있으면, 포장지가 있으면 뒤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성분표가 있을 거예요. 성분표. 그럼 이 성분표에 밀, 대두, 토마토, 계란, 소고기, 함유 이런 것들이 딱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마다 정말 안 맞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에 영양소가 되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계란, 토마토, 밀, 대두, 소고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도 하고,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거, 물을 하루에 막 2리터, 3리터 많이 들이켜 마시면 몸에 깨끗해질 것 같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서나 권위 있는 분들이 물을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진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지가 못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큰 물통에 떠서 물 가득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 몸에 좋아지겠지 하고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소변도 보고 했는데, 왜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냐?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필수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요. 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소금.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소금물. 실제로 제가 이 촬영 장소에 오면서 들고 온 게 이
여기 이 선벌레에다가 물을 쌓았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그냥 찬물이 아니라 소금을 잔뜩 탄 살짝 짭짤한 물이야. 짭짤한 물. 물을 마시더라도 내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면 다시 채워 넣어줘야겠죠, 나트륨을.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리터, 3리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고 살이 찌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코코넛 밀크,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라고 하면 칼로리가 되게 높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살쪄, 이렇게 아주 조금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그 수강생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생님 이거 칼로리 높아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칼로리 조금 더 낮은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곤 하세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칼로리의 이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이론이고 너무 낡은 지식이에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면 살이 빠지고 탄수화물을 그러면 늘리면 살이 찌나요? 뭐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 몇 칼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인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사람 몸에 잘 받아들여지는 성분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는 중세지방산, 아주 좋은 양질의 지방산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중세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먹으면 살찌는 나쁜 기름 그런 게 아니라, 튀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지방은 1당 9니까 먹으면 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코코넛 밀크 같은 좋은 지방산은 많이 드실수록 몸에 이득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런 양질의 지방,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코코넛 밀크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밥, 이것도 정말 잘못 마케팅된 음식이기도 하고 오해가 많은 음식이기도 해요. 현미밥, 쌀밥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위장에 오래 남아서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늦게 오른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 웰빙 푸드다.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를 위장이 계속 강력한 위산을 계속 위장에 내보내서 소화를 많이 시키려고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산이라는 물질은 그냥 뭐 닿으면은 그냥 걸쭉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위장에 오래 있을수록, 많이 분비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산은 엄청 강력한 독이에요, 독. 어떤 물질을 녹이고 어떤 물질을 분해하고 없애주는. 근데 그런 현미밥을 먹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에 오래 남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혈당이야 조금 늦게 오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우리 대장, 소장, 위장 이런 부분들에 계속 자극이 많이 되고, 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했다가 많은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건 소화 잘 되는 쌀밥을 드시고, 혈당 이슈가 있으시다면 에사비 식초물,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드셔서 혈당을 낮춰주시고, 식후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걸어주고 식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저는 실제로 쌀밥만 먹어왔는데 전혀 혈당 이슈 그런 게 없고, 당뇨 환자분들도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손해예요. 현미밥, 통밀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식사를 저는 언제 하냐면 배고플 때만 해요. 배고플 때. 제가 저녁 8시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굳이 저녁 식사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 우리 장, 대장, 소장, 위장이 쉬어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영양소가 규칙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어떤 시계와 같이 작동해서 딱딱딱 맞게 돌아갈 것 같고 참 듣기 좋고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럴듯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20년간 삼시세끼 무조건 챙겨 먹었고 배 안 고파도 먹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몸이 쉴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우리 위장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가 없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7일 근무를 하루에 9시간씩 계속 나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위장, 소장,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일하지 않을 시간을 주셔야 그 강력한 위산, 인슐린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점막에 상처가 나고 세포가 손상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원활한 순환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계속 음식물을 먹어주시게 된다는 건 얘네한테 쉬지 말고 너 계속 일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세포가 회복하고 우리 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오토파지 작용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냥 드시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드시고 양질의 버터를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 이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주시면 몸이 정말 좋아하고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완성피로가 없어지고 살이 정말 잘 빠져요.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배고플 때만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고 3일 동안 굶을 때도 있어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몸에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아침 식사, 황제의 아침 식사 다 하면서 엄청 푸짐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고 사과를 드셔야만 한다.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일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견과류나 어떤 그릭 요거트, 우유,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 시리얼 이런 것들로 챙겨 먹어주시는 것보다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굶어주셔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몸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쉴 시간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설PT님, 민규님은 아침 식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해요, 이거. 소금물 먹어요, 소금물. 소금물 먹고 공복 시간을 최소 18시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전날에 6시에 먹었다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인슐린을 분비해야만 하는 칼로리가 있는 위산을 분비해야만 하는 음식들을 넣어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유리해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어렵지만 꼭 말씀을 드려요. 배 안 고프면 드시지 말라고.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그거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식사를 거르지 마셔라. 몸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굶으셔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나약하게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옛날부터 아주 몇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장류잖아요, 사람이. 사바나 초원에서 창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사냥감이 보여서 걔를 포획해서 잡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은 운 좋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굶어야 돼요. 왜냐면 소화를 시키고 그런 사냥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 잡아 잡수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은 내가 가끔씩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게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죽음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기회라고 느끼게 되고 뇌가, 장이, 소장이, 대장이, 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돼요. 공복 시간 동안.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거르시고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면 삶은 달걀 그런 걸로 일부러 드시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소금물을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몸이 좋아.
저는 그 비만의 원인이 서구식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는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저희가 비만이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비만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비만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로는 이제 비만의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이러한 어떤 정제당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고혈당이 발생을 하고 고혈당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혈중에 굉장히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역할도 하지만 사용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을 저장하게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식 음식이냐가 아니라 음식이 달아진 것, 당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 탄수화물을 누적되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서구식 음식이냐, 아니면 한식이냐, 아니면 채식이냐, 이런 논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결국에는 설탕과 밀가루와 같은 정제당과 같은 이 단 음식을 많이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니죠. 한식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이라는 문화와 반찬 문화에도 다 설탕을 넣기 때문에 반찬 하나에 설탕량은 작지만 이것이 여러 반찬을 섭취하게 되면 설탕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구식이냐 아니냐, 뭐 육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단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비만 관리를 하셔야 비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맛있다 막 음식 포르노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어디 가면 맛집이다 하면서 막 보여지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음식. 대부분 보면 탄수화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화려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음식 속엔 탄수화물 비율이 과거보다 확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이 달면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물을 넣거나 아니면 소금을 넣으면 단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짠이라는 음식도 생기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당 중독, 그다음 당화된 것에 가장 빠른 중화법과 해결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중독 현상, 그래서 요즘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 이런 말들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었는데도 계속 무언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땡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언제 생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크류들 보면 한 조각으로 만족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먹어도 또 먹게 되고, 그리고 단 음료수 한 잔 다 마셔도 별로 배부르다는 느낌을 안 줘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당 중독인데요. 이럴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과 싸워 맞서주는 것도 소금이고, 이 당을 해독하고 중화하고 당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항상 입에 뭔가 단 게 들어가야지 안정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제가 소금을 들여봤더니 이상하게 제가 단 게 안 땡겨요. 그리고 식욕이 좀 조절이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당 중독, 해결사 이런 표현도 맞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 무언가 땡기게 됐던 건 결국에는 내가 먹어온 당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땡긴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고 더 뭔가 먹고 싶으니까 또 탄수화물을 먹고 또 당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딱 소금을 먹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당을 소모하고 분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소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중독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당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끈적끈적 늘러붙는 거죠. 그래서 엿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탕후루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이 당의 특징이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당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도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당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환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 눌러붙고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당의 성질을 분해하고 흩어놓는 가장 잘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어떤 당의 합병증, 당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에 가장 좋은 해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소금 전도사고 죽염 전도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나 죽염을 드시고 살 빠졌어요 라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식단 코칭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도와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꼭 제가 죽염수를 하루에 2리터 내지는 3리터 이렇게 드시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식단을 제대로 하신 분들도 효과를 내지만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식단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서도 막 9kg가 빠졌다, 6kg가 빠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는 이제 식단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이 소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실감하고 느끼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분해로 갈 것이냐, 저장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인슐린의 농도입니다. 근데 인슐린의 농도를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탄수화물이나 정제당을 드시지 않아 주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데 쓰여지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의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금의 제흡수입니다. 나트륨의 제흡수입니다. 즉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 농도를 계속 높여서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고 제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소금을 잘 안 드시는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제흡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소금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소금물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저장 모드로 가지 않고 분해 모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덜 먹고 막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 조건을 소금물로 죽염수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해보시면은 좀 더 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제 식단도 노력하시고 운동도 하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례를 보면 죽염수만 한 달 정도 꾸준히 3리터 정도 드신 분들 대부분 한 3kg에서 6kg 가까이는 다 감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식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바디라는 걸 측정을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경험자긴 한데요. 이제 근육량은 늘리고 이제 지방량은 줄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몸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지방을 분해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슐린의 그 농도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인슐린 농도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데 우리가 인바디 상에서 내가 근육을 잘 만들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체수분량입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먼저 채워 놓으시면 아주 지방을 잘 빼내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돼요.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알게 된 거기도 한데요. 체수분이 채워지면 비례적으로 근육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해도 근육이 이제 찢어지면서 재생이 되면서 근량이 올라가지만요. 수분이 채워지면 근육의 주성분이 한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를 좀 더 잘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잘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빠르게 채워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이것을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마시기인데 물마시기를 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 먼저 충분히 채워주시면 약간의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부종이 생기면서 근육이 땡땡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을 잘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식단도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체수분이 채워지지 않겠죠.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근육량이 올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지방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극단적으로 더 수분량을 줄여서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이 느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체성분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체수분을 먼저 활용을 해 보시면 아마 더 빨리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 섭취할 때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만큼의 농도로 얼마만큼 먹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 이렇게 많이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한 0.6%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병원 가면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가 0.9%예요. 그러니까 0.6% 정도의 소금물은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0.9%의 링거를 맞을 때는 환자분들이 주로 병원 가서 링거를 맞는데 환자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염도니까 먹는 건 당연히 0.6%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양이 중요하겠죠. 이걸 몇 병을 마실 거냐. 0.6%의 소금물 500ml를 하루에 저는 만약에 좀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3리터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소금의 총량이 한 18g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평소에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체액의 삼투압이 0.9%가 망가져 있거나 저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하루에 커피 7잔 마셔요. 저는 물을 안 마셔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눈도 못 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18g을 드시게 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은 한 2리터, 그러니까 그리고 3g보단 한 2g 정도, 그래서 하루에 10g 내외로 드셔보시고 이때 부종이 생기면 하루 정도 쉬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부종이 없다 그러면 이제 10g에서 11g, 12g 이렇게 차차 늘려가서 18g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소금의 배출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고정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차츰차츰 늘리면 얼마든지 드셔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나트륨 배출량은 보통 1600g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건강인들은 누구나 하루에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에 20g 이상, 많이 먹을 땐 40g도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이제 밥을 먹을 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18g 드셔도 이제 식사로 10g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소금의 총량은 제가 계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부종이나 두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소금의 배출량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혈압인 분들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결국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오는 거죠.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잘 혈액을 뚫고 나가는, 혈액을 끌고 다니면서 전신에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로 되어 있거든요.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건 평소에 소금 부족과 물 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소금과 물을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평소에 소금과 물을 안 드셨기 때문에 어때요? 부종이나 두통 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서 빼내는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오히려 혈압약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금이 가장 좋은 혈압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먹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의 혈압을 또 소금물로 끊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각자에 맞는 소금량을 찾으시고 편안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우리가 달리기를 처음부터 10km, 20km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5km씩 달리면서 6km, 7km 늘려나가는 것처럼 소금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배출량은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서 소금 사러 가면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마트에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소금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마트에 가보면은 소금이 딱 돼 있어요. 뭐냐면은 천일염, 그 다음에 정제염 하나, 천일염 하나, 꽃소금, 그 다음에 첨가염, 그러니까 후추를 넣었다든가 이런 첨가염하고 이렇게 뭐 몇 가지 회사 메이저가 몇 개 다르지만 CJ, 대상 몇 가지, 영진 몇 개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거는 대용량이라든가 후추라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 인터넷 가면 수없이 많은 소금, 해외 소금까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딱 구별이 있게 되죠. 하나는 자 이게 이제 천일염 바닷물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서 천일염과 정정 그리고 키타염 해가지고 해양심수금이라든 이런 부분이 좀 나눠주죠. 거기서 몇 가지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가공소금이에요. 가공소금은 이제 만드는 그거 갖고 뭐 구웠다든가 세척을 했다든가 다른 걸 첨가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죽염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소금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볼 때 이 원료 소금이 어떤 바닷물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 이런 걸 좀 따지게 되면은 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별이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궁금하면은 한번 가봐요. 뭐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뭐 어떤 천일염 어린이가 좋다 해가지고 그 단체로 버스 관광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장 한번 견학 가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가보면 이제 뭐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만드는 게 좀 많이 다른데 수입 소금도 달라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무슨 소금 먹을까요? 대부분이 암염을 먹어요. 우리가 뭐 계량도 소금 유명하다고 했는데 계량도 소금은 생산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은 주종이 암염이다. 근데 그 암염은 우리가 흔히 알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이런 암염이 아니에요. 땅속에서 캐내는데 그냥 옛날에는 괭이 들고 가서 캐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거대한 암염층에다가 고압의 물을 쏴 넣어가지고 그 물이 수키로를 곧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암염의 소금을 다 녹여가지고 농축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불순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증발시켜가지고 결정화시켜서 만든 소금이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한 소금이에요. 문제는 단점은 이제 미네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소금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요오드를 다 첨가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소금이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 이제 생산되어 유통되는 소금의 한 60%가 암염이 유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천일염, 나머지가 기타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염이 전 세계 유통되는 소금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생산될까 하면 사람들이 뭐 중국 뭐 얘기하는데 천일염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가 멕시코, 그다음에 호주예요. 멕시코, 호주 하면 떠오르는 거 사막, 기후, 건조, 그잖아요. 거기에는 염전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염전이라는 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소금의 양은 300만 톤이에요. 근데 식용으로 쓰는 거는 50만 톤밖에 안 돼요. 250만 톤 공업용으로 쓰는데 근데 그런 한 염전에서 1000만 톤씩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암염은 그걸 능가를 해요. 한 공장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내니까. 근데 전 세계는 그렇게 암염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걸 가공소금들이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종류가 우리나라도 다른데 환자분들이 전하는 게 우리나라 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요오드가 우리 소금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만드는 소금이 요오드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의사들은 서양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소금들 다른 나라 소금 대부분 다 요오드를 첨가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미네랄, 우리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미네랄 중요성 얘기할 때 꼭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라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유를 보면은 우리 아기들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80가지 미네랄 중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알겠지만 나트륨도 있고 뭐 칼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6가지인가 써야지 거기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무지 중요한 미네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신경 안 쓰서 왜냐면 해조류에 많으니까. 근데 내륙 국가들은 요오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이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나라를 갔다니까 전국의 40%가 어떤 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크레틴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을 해가지고 애들이 왜소해지고 지능이 낮고 뭐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풍토병인가 하고 연구를 했다니까 알고 보니 요오드 부족이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요오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소금과 땅에는 요오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소금이다.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하자. 요오드를 법제화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퍼져갖고 대부분의 나라 요오드가 법제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암염을 만들었을 때도 다 세척한 다음에 다 첨가. 중국에도 요오드를 첨가해, 미국도 다 첨가를 해야 돼.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토병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8억 명 정도가 요오드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 질환에 걸렸다. 이 정도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금에 그런 게 첨가 안 해요. 서양에는 그런 게 첨가되기 서양 소금 먹을 때는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을 할 때는 요오드로 치료하기 때문에 요오드 과잉이 된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경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별로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요. 아까 일본에도 그렇고 서양에서 암염은 그렇게 되고 천연염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좋은 우리 몸에 맞는 소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저희 회사 소금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사를 세운 지 한 2002년도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게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원천 기술을 좀 도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 업체하고 이제 기술 제휴도 하고 투자 제휴도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술을 소금 만들려면 한국화를 해야 되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의 문제에 걸렸어요. 이 소금은 소금으로 인정을 안 된다.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를 아버지랑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신세가 돼요. 왜? 이 소금은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나트륨인데 이 소금은 왜 미네랄이 많아? 나트륨은 적고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마그네슘이 많으니 이건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화 기술 한국화하고 법적인 투쟁을 해서 법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냐면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금에 대한 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소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쫙 얘기한 다음에 근데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KBS 생로병사를 제시한 소금이 일본에 있는 이 누치마스라는 회사의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은 먹어라. 왜? 그 소금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었더니 고혈압도 낮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나트륨 배출된 실험하는 거 쫙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CJ, 대상, 롯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금은 자기들하고 하자. 팔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CJ나 대상 이런 거는 식품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저희들 공급해주고 팔게 해달라고 생산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삼성에서 온 삼성 에버랜드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생로병사비를 이건희 회장이 보셨대요. 저거다. 저걸 우리 직원들은 먹게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진다 하면서 저거를 CD로 구워서 전 부장급 이상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거를 구입해서 추석 선물로 전 직원한테 돌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막 소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아직 기술도 완전하게 개발이 안 됐고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수입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는 소금. 이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분은 그 심장질환에 걸려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만약 그때 연결됐으면 우리 회사 완전 대박 났을 건데 뭐 생산도 안 되고 판매도 할 때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고 기술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서 저희들이 법을 바꿨어요. 식품의 규정, 심층수 법, 식약청 규정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소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염도 기준이 그때까지는 80 이상이야만 소금이었는데 이건 70% 다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 소금 75%니까 이제 규정 안에 들어가죠. 이 소금도 소금으로 인정이 돼서 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소금이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미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던 거죠. 무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은 좀 더 일찍 저희 소금이 출시가 되고 그랬으면은 그분들이 그걸 됐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 뭐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중요한 사업기를 놓쳤고 그분의 건강을 잃었는데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그럼 소금을 먹은 사람은 다 빼빼 말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빼빼 마른 사람 아니에요. 체중도 한 75kg 정도 나가는 사람이고 제가 키가 76인데 75kg 정도 나가요. 음식물 뭐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데 저도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식이 다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서 그다음에 물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데 다이어트. 근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제 공복에서 밥 먹기 전에 소금물을 한두 잔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뱃속이 좀 채워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물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배고픔을 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끼 먹어도 돼요. 덜 느끼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살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공복 효과도 있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다이어트 효과가 쭉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강제로 소금을 갖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죠. 유럽의 옛날에 로마 시대 보면은 그 음식을 넣고 먹고 토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물을 왕창 먹으면 토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나가게 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살이 쭉쭉 빠져.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건 간단해. 투입, 인풋 플러스 아웃에서 투입은 적게 하고 아웃은 늘리면 돼. 아웃을 하면 빼내든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시키든가 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살 다 빠져요.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냥 맹물 먹고 운동하면은 몸 더 망가져요. 그런데 소금물을 제대로 먹고 하면은 땀으로 독소들 빠지죠. 소변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죠. 있다 보니까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운동하셔서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은 몸의 영양물질,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니까 단백, 탄수화물,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찌는 거 없어요. 물론 부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네랄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붓질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운동을 제대로 할 때 이 소금물을 제대로 챙기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강제로 해서 하든가 장 청소해서 하는 부분은 장 청소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다이어트로 용으로 쓰시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다. 간을 보면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몇 킬로씩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급성으로 해야 될 필요 있고 그렇게 뭐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권하지를 않고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뭐로 할 거냐. 운동 부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줄여주면 되고 그 대신에 반드시 소금물을 먹어서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이제 뭐 땀 흘려 강제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물을 그냥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그게 다 역효과가 돼서 몸을 망가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 먹어서 다이어트 된다. 아까 전에 공복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고 배고픔도 훨씬 덜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량도 줄일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미네랄 보충이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운동이 더 첨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또 아까 좀 이거 미네랄 소금 먹으면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어서 뭐 더 잘 먹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서 잘 소모되지만 그건 또 소모율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에서 조선에 어려운 과제를 하나 냈다 그래요. 염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 염소를 1년 동안 키우되 체중이나 크기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숙제를 줬다.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의 신하들이 암을 모여갖고 1년 동안 키우는데 얘를 안 크게, 체중도 안 늘고 키도 안 크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안 먹이면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공부를 얘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그때 한 노인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튼튼한 쇠로 만든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라 키워라. 먹을 거 마음대로 줘도 된다. 그 대신 얘를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에다 갖다 놔둬라. 얘는 낮에는 풍성하게 먹고 그냥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가 이제 얘를 산을 안 찌우게 됐다는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중을 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도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도 더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빠지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좋은 소금을 먹고 운동 제대로 해서 살 빠지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아까 관장 이런 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단기간에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건강에 별로 추천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빼는 방법을 권합니다. 편한 방법은 없어요.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나는 음식을 다 버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은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분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들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